80세의 노부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불효를 일삼았던 두 친아들에게는 각각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길을 배웅한 양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단순한 편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흘 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진실이 밝혀지며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김노인이 이용당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너무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은 혈육의 정을 끊어내는 비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덫이었을까요?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테스트였을까요? 아니면 고요해 보이는 복수였을까요? 결국 누가 진짜 아들이었고 누가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패배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보여준 지혜와 결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드라마입니다. 힐링 인생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창밖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구름층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습니다. 남쪽 지방 특유의 6월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마저 지쳐서 태엽 감는 소리를 내기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김씨네 낡은 기와집, 붉은 벽돌 담벼락은 세월에 깎여 얼룩덜룩했고 처마 및 포도나무 넝쿨은 반쯤 말라 비틀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대청마루 중앙에 놓인 오래된 자개상은 마치 엄숙한 의식을 치를 준비라도 하듯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미지근한 물 세 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구형 텔레비전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뉴스 대담 프로그램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집안 공기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와 땀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덕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금방이라도 바람에 쓰러질 듯 야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버섯이 짙게 피어 있었지만 희뿌연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형형한 빛을 띠며 눈앞에 세 사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지석아, 그리고 민우야. 오늘 너희를 부른 건 확실히 해둘 말이 있어서다.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위태로운 집안 분위기에 돌을 던진 듯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색하고 하세요? 장남 김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는 벗어 던진 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주식 단톡방의 수익률 캡처 화면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나눠주실 거라도 있으신가? 차남 김지석이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담배에 찌든 누런 치아가 번들거렸습니다. 샤넬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시장통에서 산 가짜였습니다. 왼손에는 담배를 끼우고 오른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톡톡 치며 게으르고 교활해 보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막내 민우는 가장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옅은 하늘색 셔츠에 짙은 회색 정장 바지, 목깃이 땀에 젖었지만 단추 하나 풀지 않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두 형보다 훨씬 젊은 35살의 민우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경계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 하나를 아버지 손 닿기 편한 곳으로 밀어드리고 자연스럽게 부채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덕수 노인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차는 마시지 않고 그저 옆으로 고개를 돌려 마른 기침을 몇 번 뱉어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다.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국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가벼워서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지나치게 조용해서 늙은 고양이가 창틀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불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김씨의 낡은 기와집은 이 가족의 관계처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곳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물건이란 건 사람이 버는 거지만 사람이 떠나면 그 물건은 나눠야 하는 법이다. 김덕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너희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더는 미룰 수가 없다. 그는 기침을 두어 번더했습니다. 어젯밤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셨다면 이 연극은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하나 써뒀다. 유언장이요? 그는 옆 탁자 서랍에서 옅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입구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굵은 사인펜으로 유산 분배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태훈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구부정하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스마트폰은 소파 위로 던져졌고 주식 차트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석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라면 그 집문서랑 통장에 있는 돈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손을 비비며 삐뚤빼뚤한 치아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표정 변화 없이 찻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셨지만 얼굴 근육은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김덕수 노인은 봉투를 탁자 중앙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시선을 민우에게 고정했습니다. 민우야, 너도 앉아라. 너도 들어야지. 그 말은 아주 느리고 가볍게 마치 늙은 나무가 어린 열매에게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무딘 칼날이 귓가를 스쳐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뻣뻣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툼한 봉투에 머물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덕수 노인이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직접 쓴 분배 내용이 들어있다. 현금 6억 원. 나는 태훈이에게 3억, 지석이에게 3억을 주기로 결정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루아는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3초간 굳어 있다가 급격히 환한 빛을 띠며 당연하다는 듯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결정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해요. 지석은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손은 이미 봉투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황급히 멈췄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형제들은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지만 눈빛에는 이미 돈 방석에 앉았다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마치 뼈마디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김덕수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3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수십 년 모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씹어뱉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실 때 누가 직장 잘릴 각오하고 휴가 냈습니까? 누가 대소변 받아내고 이불 빨고 약 한 번 안 틀리고 챙겨드렸습니까? 친자식이라는 저 두 사람은
지난 석 달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췄는데 지금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김덕수 노인은 대답 대신 입가 주름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민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교훈이라도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절 바보 취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김덕수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알아서 잘 살 놈이라는 걸 안다. 잘 살죠. 저 한 달 월급 25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공과금 내면 뭐가 남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전 잘 삽니다. 그는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만해라. 김덕수 노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평생 내린 결정 중에 너희 기분 좋으라고 한 건 하나도 없다. 다 너희가 각자 살아남으라고 한 결정이다. 나한테 줄 돈 없다고 원망할 거면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그깟 감정파리로 날 협박하지 말고.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져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맹렬하게 뒤돌아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는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내 결정에 대해 너한테 설명할 의무 없다. 그렇겠죠. 당연히 없겠죠. 민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바보 천치였네요. 전 이미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한마디로 저를 완벽한 나무로 만드셨네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는 이를 악물고 말을 마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루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저 봉투의 도장은 안 찍힌 것 같은데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저 설명서일 뿐이다. 법적인 서류는 아니야. 노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가라. 다들 가. 김덕수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창틀에 앉은 늙은 고양이 울음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30분 뒤 그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놈들이 물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오래였고 창문 틈새로는 6월 장마철에 눅눅하고 뜨거운 바람과 아래층 식당에서 튀김솥 끓는 소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날이 이제 막 밝았지만 실내는 찜통처럼 후끈거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10평 남짓한 낡은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벽지 구석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나무 옷장은 퉁퉁 불어 문이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장판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학교 행정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쪽에서 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치우기 귀찮아 부엌 창문을 억지로 밀어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이닥치며 아주 조금 방 안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먹기는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쓰고 가슴 한구석도 썼습니다. 소파 위에는 낡아 빠진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 한쪽이 해져 너덜거리는 그 지갑은 어릴 적 김덕수 노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소가죽이라며 건네주었던 암적색 지갑은 닳고 닳아 반질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버리려 했지만 결국 이사 때마다 챙겨와
대구까지 들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 가지는 애착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뻔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병가를 내서 며칠 펑크난 수업을 떼워달라는 연락일 것입니다. 급한데 민우 선생님이 좀 해줘요. 수당은 챙겨줄게. 그는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시간 강사에 가까웠습니다. 보너스도, 방학 중 급여도, 고용 보장도 없는 삶. 월급이라 해봤자 200만 원 남짓.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아버지 병원비 보태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건전지가 다 된 걸 깜빡했습니다. 작년 생일에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새 것은 못 사줘도 네가 옛날 물건 좋아하니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라디오도 구식, 자신도 구식, 낡은 사람과 낡은 정, 그리고 청산되지 않는 낡은 기억들, 불청객 같은 회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살 때 처음 김씨네 집에 발을 들였던 날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날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마루 구석 조그만 나무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 자신이 여기 살러 온 건지 버려진 건지 알 수 없었던 밤. 그는 무서워서 부엌 찬장 구석에 숨어 울었습니다. 식구들은 텔레비전을 보느라 그가 없어진 줄도 몰랐지만 오직 김덕수 노인만이 손전등을 들고 마당과 집안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어둠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못 쓴다. 자, 왕사탕 줄 테니 나와라. 안 혼낸다. 그가 쏙 내민 손을 잡고 민우는 몸을 웅크린 채 기어 나왔습니다. 자두맛 사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 방 아랫목에 요를 깔고 잤습니다. 김덕수 노인은 널 환영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덮어준 이불은 아버지가 직접 펴준 것이었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그 투박한 목소리가 너무 작고 무거워서 뼛속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주민등록증을 보면 김민우라는 이름 옆에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김덕수 노인이 지어준 이름, 민첩팔민의 도울우. 세상에 쓰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의 관계란에는 영원히 양자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생자도 독자도 아닌 양자. 그는 대학 시절 몰래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려다 요건 미비로 반려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고 아버지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주워온 자식이라고 놀릴 때마다 그는 주워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온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주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무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되나? 내일 3학년 1반 임시 담임. 하루 일당 10만 원. 빨리 답장 바람. 그는 문자를 보며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1반은 학교에서 제일 말썽 피우는 반이었습니다. 학부모 입김이 센 아이들이 모여 있어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소문난 곳. 그는 예전에 학생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에게 기간제 주제에 내 아들 길을 죽이냐는 소리를 들으며 멱살을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도 교감도 학부모 편을 들었고 그는 과학실 관리로 밀려나 실험기구 닦는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잘리면 밥줄이 끊기니까. 그렇게 그는 어느 조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한산했습니다.
하늘은 뒤집을 수 없는 낡은 양탄자처럼 칙칙한 회색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는 라디오에서 그는 무언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민우야, 밥 먹어라 부르던 목소리. 부엌에서 저는 남이 아니잖아요 라고 대들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너희 기분 좋으라고 한 결정 아니다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고함. 그날 밤 꿈에서 그는 어린 시절처럼 찬장 속에 웅크려 울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부산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에어컨 바람이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김태우는 골프웨어 차림으로 구석 소파에 앉아 아이스 라떼를 앞에 두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동생 김지석이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담배 냄새와 싸구려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 확실한 거지? 진짜 3억인 거지? 지석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농담하시겠냐? 태훈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우리 셋 다 있는 데서 말씀하셨잖아. 봉투도 탁자에 떡하니 있었고 그 양아들놈 쫓겨나는 거 봤지? 그 표정 진짜 볼만하더라. 지석이 낄낄거렸습니다. 완전 밟힌 지렁이 꼴이던데? 평생 효자 노릇 해봤자 남는 거 하나 없다는 거 이제 알았겠지. 쌤통이다. 태훈이 빨대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집 문제도 생각 끝났지. 그 한옥집 낡긴 했어도 대지가 넓어서 헐고 빌라 2채만 올려도 못해도 10억은 떨어져. 당연히 헐어야지. 지석이 얼음컵을 흔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명의가 민우, 그 자식 앞으로 되어 있냐는 건데 우리가 압박하면 알아서 내놓지 않겠어? 걱정 마. 걔가 멍청하진 않아도 너무 착해 빠졌어. 태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열쇠 바꾸고 전기 끊어버려. 지가 무슨 수로 버텨. 형은 무식하게 법적으로 쪼든가 아니면 회유하든가 걔가 뭘 먹히는지 보면 되지.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훈이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법무법인 가자. 아버지 유언공증부터 받아놔야지. 돈 먼저 챙기고 집은 천천히 요리하자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구도심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간판은 색이 바랬지만 지역 유지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60쯤 되어 보이는 희끗한 머리에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하. 아버지께서 전에 말씀하신 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태훈이 짐짓 점잖은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그 유언장 말입니다. 지석이 가방에서 소중히 모셔온 봉투를 꺼내 밀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철을 열어 내용을 대조해 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인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서명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태훈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종이로는 재산 상속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석이 멍하니 있다가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6억을 반반 나누라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지해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은행 잔고 증명서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덕수 명의의 계좌 잔액 6, 318원. 두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금융조회 결과 현재 김덕수님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의 어조는 평온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시골집도 이미 3년 전에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태훈이 굳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증여했다는 거야? 지석이 퀵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자, 김민우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묵.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석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미친. 우리가 친자식인데 양자놈이 집을 가져가. 이게 말이 돼? 김민우 씨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보다 이 봉투를 들고 돈 찾으러 오는 게 더 급했군요. 그 집 소송 걸어서 찾아올 겁니다. 태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망나서 헛짓거리 하신 게 분명해. 치매 진단서 끊어서라도 무효로 만들 거야. 소송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증여는 3년 전에 이루어졌고 과정은 완벽합니다. 아버님이 직접 인감증명서 떼고 등기소 가서 지문 찍고 서명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도 입회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앉을 수도 설 수도 화낼 수도 없는 상황. 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를 준비해 오십시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차로 돌아온 두 형제는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마누라한테 3억 생긴다고 큰소리 쳐놨는데 이제 빚쟁이들한테 뭐라고 해? 나 죽어 형. 가만히 있어봐. 넌 빚부터 갚을 생각이나 하고. 태훈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집이 핵심이야. 친자식인 우리가 남의 집 살이하게 생겼는데 넌 그게 안 억울해? 당연히 억울하지. 그럼 사기죄로 고소해? 노인네 꼬드겨서 도장 찍게 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 깊숙한 곳. 박 변호사는 서류함을 닫으며 그 안에 들어있던 빛바랜 쪽지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덕수 노인의 친필이었습니다. 만약 그놈들이 오자마자 돈 타령을 하거든 긴말할 것 없다. 가짜 유언장은 그들이 믿게 놔두고 진짜 내 마음은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놈에게만 전해다오. 김덕수, 박 변호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님, 연기 한번 지독하게 하셨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비꼬듯 쨍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골 기와집 마루에서는 김덕수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오후에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채 오늘 벌어질 모든 소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진짜 아들이 뭔지 보여주지. 태훈은 검은색 그랜저의 시동을 거칠게 걸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석은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며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차 안은 욕설과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은행을 돌았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이밀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예의 바른 척 웃었습니다. 김덕수님 자제분들입니다. 아버지 계좌 잔액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창고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나 정식 위임장 없이는 계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아들이라니까요. 지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라 거동을 못 하시는데 자식이 확인도 못 합니까? 직원의 미소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금융실명제법상
직계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태훈이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됐어. 나가자. 내가 아는 계좌 몇 개 있어. 3시간 동안 4군데 은행을 돌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잔액 없음 혹은 몇천 원. 마지막 은행에서는 작년에 공과금 빠져나가고 남은 318원이 전부입니다. 라는 친절한 확인 사살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패배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로 빼돌린 거야? 태훈이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도 꽤 되실 텐데 진짜 양아들 놈한테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집, 그 낡은 한옥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군청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석은 껌을 짝짝 씹으며 창구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 직원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김덕수 어르신 댁이요? 3년 전에 명이 넘어갔잖아요. 김인우 씨 앞으로. 지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득달같이 옆 창구로 달려들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김민우? 공무원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시죠? 나 그 집 친아들이요. 그 집이 우리 아버지 건데 왜 그 자식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지석은 폭발했습니다. 공무원이 사기꾼 편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는데 그놈이 속여서 도장 찍은 거 아니냐고. 그런 거 확인도 안 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태훈이 황급히 동생을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성격이 급해서 저희는 노부께서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무표정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를 받아들고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들 맞냐? 지석이 씩씩거렸습니다. 내 집 내역 확인도 못해? 이 새끼 아주 작정하고 덤비네. 태훈이 이를 갈며 걸었습니다. 너 2년 전에 아버지가 박 변호사 만나러 대구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건강검진 동의서 쓴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때 우릴 속인 거야. 가짜 유언장은 우리 안심시키려고 던진 미끼고 진짜 알맹이는 이미 다 빼돌린 거지. 오후 3시. 차 안에서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두 사람. 지석의 휴대폰으로 아내의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차 계약금 오늘까지 넣어야 한대. 3억 언제 들어와? 지석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떡하지? 소송 걸까? 민우 그 자식 사기죄로 걸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나? 소송은 시간이 너무 걸려. 일단 여론전부터 하자. 태훈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양아들이 친자식들 못 오게 막고 재산 가로챘다고 소문내. 시골 바닥 좁잖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 자식도 선생질 못 해먹을걸? 오, 그거 좋은데? 내 마누라 시켜서 맘카페랑 동네 밴드에 글 올리라고 해야겠다. 두 사람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우는 김씨네 집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해질녘의 햇살이 먼지 낀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어 누렇게 바른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978년 민우가 처음 글씨를 쓴 날 아빠라고 썼다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뒤로 넘기자 찢겨나간 페이지들이 보였고 그 사이에 끼워진 메모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떤 말은 글로 남길 수 없고 오직 행동으로만 남는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타약볕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이 부채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오늘 김노인네 아들들이 온다던데 양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다며? 아이고, 독하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검은색 그랜저가 김씨네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우는 말끔한 셔츠 차림에 과일 바구니를 들었고 지석은 비싼 건강보조식품 쇼핑백을 들고 세상 효자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좀 어떠시냐? 태훈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는 마루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분하지만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무십니다. 민우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건 있으세요? 지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용건이라니? 자식이 아버지 보러 왔는데 무슨 용건이 필요해? 비켜! 들어가게. 민우는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희도 빈손으로 온 거 아냐? 태훈이 과일 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뵙고 우리끼리 할 이야기도 좀 하고 그 집 문제 말이야. 우리가 뺏겠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지. 민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정리요? 저번에 내용 증명 보낸 건 뭡니까? 지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건 오해라니까. 우리 마누라가 뭘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설마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겠냐? 민우는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훈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대문 밖을 기웃거리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니, 친자식이 아버지 뵙겠다는데 문전박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 참 무섭네. 지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건 우리 형제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외지인이 주인 행세하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쉬게 하는 건 의사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밤 응급실 뛰어가고 대소변 받아낸 제가 더 잘 압니다. 형님들은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입니까? 반년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석이 비웃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양아들 주제에 어디서 효자 코스프레야? 지석이 갑자기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저희 왔어요. 민우가 그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나가. 이게 어디서 형한테? 지석이 민우를 밀치려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이장님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만들래. 자네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행패야. 재산 싸움은 법원 가서 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덕수 노인이 링거대를 끌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몸은 앙상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이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마당을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핏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힘겹게 내려와 태훈과 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집이고 돈이지 그건 가족의 뿌리가 아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민우를 보았습니다. 이놈은 내가 똥 쌀 때 닦아줬고 내가 아파서 비명 지를 때 같이 울어줬다. 너희는 어디 있었냐? 형제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자식인 줄 아느냐? 김덕수 노인은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과일 바구니와 침묵에 잠긴 친척들, 그리고 부끄러움을 마주한 두 형제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마당의 낡은 백열등 아래서 민우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잠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막 불을 끄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민우 씨, 그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맡겨두신 겁니다. 만약 민우 씨가 저 두 형제의 모욕을 견뎌내고 끝까지 집을 지키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포기하면 태워버리라고 하셨고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구형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김덕수 노인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민우야,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네가 끝까지 내 아들로 남았다는 뜻이겠지. 나를 원망했느냐? 원망했다면 그 또한 네가 사람이라는 증거다. 3억은 가짜였다. 그 돈은 예전에 기부했다. 집은 이미 네 것이다. 내가 저놈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 건 놈들이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너는 기다리지 않았다. 너는 나와 함께 살았다. 그들은 결과를 원했지만 너는 과정을 함께 했다. 그래서 전부 너에게 준다. 세상이 나보고 편애한다고 욕해도 나는 상관없다. 아비 김덕수, 민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민우야, 애비다. 숨이 차서 길게는 못한다. 너 처음 데려왔을 때 사실 안 키우려고 했다. 네 친엄마가 무릎 꿇고 빌어서 그냥 밥이나 먹이자고 데려왔는데 복덩이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냐. 나는 평생 사랑한다는 낯간지러운 소리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 집은 돈이 아니다. 내가 살았던 증거고 네가 나를 지켜준 증거다. 저놈들 너무 미워하지 마라. 쟤들은 자기 인생 연기하며 사는 거고 너는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민우야,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나는 핏줄 같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웠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우는 녹음기를 쥐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집불통 영감님, 말씀 좀 미리 해주시지.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두터운 무쇠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은 2주 뒤에 치러졌습니다. 조촐했습니다. 태훈과 지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대로 하겠다는 차가운 문자만 남겼습니다. 민우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명확한 의사 능력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증여임을 인정했고 태훈과 지석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 속에서 김덕수 노인은 너무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인 이 집을 내 아들 김민우에게 줍니다. 민우는 집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또 다른 일기장. 1998년 민우가 사대부고 합격했다.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국수라도 삶을 걸 그랬나. 2005년 민우가 첫 월급 탔다고 내복을 사왔다. 빨간 내복. 촌스러운데 따뜻하다. 몰래 입어봤다. 민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바람이 포도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낡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탑이라는 것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낡은 한옥 대문에는 이제 덕우 서재마을 공유도서관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덕과 아들의 이름 우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마당의 포도나무 아래에는 나무 벤치가 놓였고 동네 아이들과 할머니들이 와서 책을 읽거나 수다를 떱니다. 민우는 도시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율무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형님들은 이제 안 와요? 민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각자 바쁘시겠죠. 사실 태우는 무리한 갭 투자로 파산했고 지석은 도박 빚에 쫓겨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우는 마당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나는 핏줄 같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웠다. 이제 그는 울지 않고 미소 지으며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져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라는 것을 이 낡고 아름다운 집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힐링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